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피보탈 이정인입니다. 오늘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마이크로 서비스 어디까지 가봤니?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전체 웨비나는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IT 전환을 위한 3가지 요소를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제 옆에 김영태 상무가 마이크로 서비스 전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옆에 있는 김영태 상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보탈 플랫폼 기술팀을 리드하고 있는 김영태입니다. 미들웨어와 파스 클라우드 분야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습니다. 최근 한 2년간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관련해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과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세션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에 관련해서 베스트 프랙티스와 국내 경험에 기반한 고려사항 등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현재 국내 주요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의 어떤 클라우드 전이를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제가 글로벌 퍼블릭 클라우드 회사에서 좀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세션 도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은 채팅창에 자유롭게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모든 세션이 완료된 후에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IT로의 전환을 위한 3가지 필수 요소라고 하는 주제로 제가 먼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젠다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얘기를 하는데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IT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왜 탄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이를 우리가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3가지 요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되짚어 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 조직에서 실천을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제가 이번에 이제 웨비나를 준비하면서 좀 그려본 그래프인데요. Y축이 이제 고객의 어떤 고객의 그 satisfaction, 즉 만족도라고 본다면은 X축은 우리가 지금 1980년대에서부터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온 그 타임라인이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거에 1980년대,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우리의 제품을 경쟁력 있게 만들고 이게 고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 같은 경우에는 적금의 금리를 1%라도 더 많이 주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상품을 만드는 것에 집중했고, 그리고 뭐 어떤 모바일 디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피처를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반대로 한 2000년도, 한 2005년, 2006년 이때부터는 모바일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상품을 조금씩 이제 같이 보충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기존에는 제품으로 차별화했던 것들을 이제는 고객이 느끼는 감정, 고객이 느끼는 경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우리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를 느끼면서 어떻게 좋은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와 어떤 좋은 감정을 느껴서 하는지가 브랜드를 좌우하는 그런 요소가 점씩 되고 있죠. 근데 이런 경험은 크게 2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표에 보시듯이 왼쪽에는 순간적인 경험이라는 게 있고 오른쪽에는 지속적인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경험은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틀어가지고 우리가 클릭 해봤을 때 얼마나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얼마나 UI UX가 우리한테 편하게 되어 있는지, 혹은 우리가 어떤 버튼을 클릭하고 했을 때 반응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에러가 없이 얼마나 빠르게 내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되게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순간적인 경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타임라인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조금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역량이 최근에는 기업에서 차별화하는 요소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빠르게 나의 소프트웨어로 적용하고, 그리고 그런 적용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키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고요. 퍼포먼스 측면에서도 되게 일관적인 퍼포먼스와 심지어 어떤 피크 타임이 몰리더라도 우리가 피크 타임이 아닐 때의 퍼포먼스와 똑같이 내보낸다거나, 다운타임이 전혀 없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예를 들어 1년 동안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의 실수가 많은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은 이런 지속적인 경험을 계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우리 기업은 조금씩 차별화된 요소를 우리가 내재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피보탈에서는 이런 지속적인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런 지속적인 경험, 유저의 경험을 갖다가 계속 향상시켜 드릴 수 있는 내재화를 어떻게 하는지 주요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2008년도에 이제 제프 베조스를 포춘 500 회장, 500 경영인에 올려놓으면서 한 얘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혁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받아들일 때와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점진적인 반복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일 때 두 가지가 상당히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혁신은 기존에 있던 것들에서 엄청나게 갭이 큰 어떤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갭이 큰 어떤 변화를 얘기한다면,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변화, 어떤 사이클은 되게 점진적이고 점차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얘기한 것은 사실 이런 성공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미친 듯이 반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런 혁신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런 점진적인 어떤 변화를 되게 노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떤 기존의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이노베이션을 일으키는 거에 있어 가지고 점차적인 방법들을 이용해서 계속적인 그런 방법을 추진할 수 있는 DNA를 가질 수 있도록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최종 목표가 저런 비커에 하얀색 구슬과 빨간색 구슬이 저렇게 정갈하게 이렇게 올려 있는 것들을 모습으로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고 할 때, 이런 어떤 엔드 스테이트를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저 스테이트를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쉽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런 것이 들어있지 않은 비커에서 저런 것들을 그냥 채워나가면은 금방 저런 스테이트를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면에 우리와 같은 대기업에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조직적으로, 그리고 프로세스적으로, 여러 가지 인프라적으로 어려운 것들이 다 저렇게 믹스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런 엔드 스테이트로 다시 이렇게 바꿔나가기가 너무 어렵죠. 피보탈의 주요 어떤 고객들은 지금 이제 이런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인데요. 저렇게 되게 어지럽고 복잡한 구슬처럼 얽혀있는 저런 실타래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런 엔드 스테이트로 깔끔하게 다시 한번 바꿔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스타트업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저희 피보탈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IT라고 하는 거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퍼니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가기 위한 명확한 스텝 바이 스텝의 저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이제 맨 왼쪽에 보이시듯이 조직과 프로세스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여정을 나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포커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준비된 걸 바탕으로 우리가 이런 전파라든지 스케일을 하는 그런 방식들을 가속화시키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어떤 그 인프라와 환경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여러 가지 업무와 소프트웨어들, 애플리케이션 측면에서 기존 30년 동안 해왔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방식의 개발 방법론과 개발 스트럭처를 가져가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 섹션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이런 배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세 가지 어떤 토픽에 대해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조금씩 하나하나 토픽들을 조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던 개발 조직, 상품 개발 조직, 그리고 현업, 그리고 개발팀, 그리고 IT 지원팀,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전방에서부터 후방까지의 조직과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 한번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와 고려사항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맨 왼쪽에 있는 인프라가 이제 고객과는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지원팀이라고 보면은, 앞쪽에 있는 현업이 고객의 피드백을 직접적으로 받아가지고 되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세일즈 영업팀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니즈가 있는 그런 팀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네 가지 꼭지, 네 가지 원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인프라 쪽은 잘 아시겠지만은 뭐 IaaS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런 클라우드에 기반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COE라든지 클라우드 전담팀을 만들었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저 현업과 개발팀을 보면요. 뭐 최근에 아마존닷컴이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투피자 팀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 투피자 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두 개의 피자, 두 판의 피자를 갖다가 점심시간에 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규모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진행하라는 그런 의미로 투피자 팀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소규모 팀을 만들어서 그 팀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라 라고 하는 것들로 많이 컨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미 2008년, 2007년도부터는 저런 플랫폼 팀들이 상당히 여기저기 IT, 특히 이런 IT 공룡들에 있어가지고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저런 플랫폼 팀은 개발팀이 원하는 기능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온디맨드 형태로 제공해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조금 포커스하고 싶은 거는 저 플랫폼 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처음 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그림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제가 점선으로 만들어 놓은 그 노란색 점이 플랫폼 팀이 관리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쿠버네티스라든지 클라우드 파운드리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을 실제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개발팀은 이 플랫폼 위에서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운영하는 데까지 전 사이클을 담당하고 있는 팀을 개발팀이라고 하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투피자 팀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은 뭐 vSphere나 오픈스택이나 맨 아래 보시면 AWS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인프라를 또 관리하는 팀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거는 이 개발팀과 플랫폼 팀의 중간에 인터랙션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기존에는 사실 저 플랫폼 팀이 있지도 않았지만은 저 플랫폼 팀이 존재하더라도 상당히 역할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팀에서 어떤 피드백을 제공을 계속적으로 해주고 그 피드백을 제공한 걸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API를 제공하는 형태의 플랫폼 팀이 존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개발팀이 원하는 피처와 원하는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플랫폼 팀이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 플랫폼에 녹여넣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처럼 어떤 커머셜 소프트웨어를 도입해가지고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 플랫폼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 플랫폼은 개발팀의 니즈를 계속적으로 포착해서 계속적으로 진화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팀과 플랫폼 팀의 유기적인 어떤 협업과 피드백 사이클이 되게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좋은 트위터에 글이 있어가지고 하나 좀 캡처를 해왔는데요. Kubernetes is a platform for building platforms 라고 하는 센텐스가 있습니다. 즉, 쿠버네티스는 플랫폼을 빌드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플랫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스타팅 포인트로 생각해야 되지 이게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 생태계 위에다가 모니터링, 로깅, 뭐 페일오버, 확장,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되어야지만은 이런 플랫폼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플랫폼 팀을 우리가 처음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뭐 금융권, 제조업, 뭐 일반적인 이커머스 이런 쪽에서도 저 플랫폼 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생소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플랫폼 팀을 구성하는 세 가지 롤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매니저는 개발팀이 원하는 기능은 정말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걸로부터 니즈를 파악하고 플랫폼이 개발해야 되는 로드맵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플랫폼 개발자와 플랫폼 운영자는 그 로드맵을 바탕으로 개발도 하고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 SRE 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 아래 플랫폼 as a product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플랫폼 as a 서비스는 파스라고 해서 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저희는 플랫폼 as a product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플랫폼을 하나의 죽어있는 그냥 소프트웨어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내재화시켜야 되는 하나의 제품으로 바라보고 고객은 저 개발팀, 투피자 팀을 바라보고 하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점은 이런 조직들을 우리가 구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도조라고 하는, 피보탈의 플랫폼 도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피보탈의 그런 플랫폼 전문가들이 실제로 여기 청취자분들의 고객사에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1대1로 페어가 되어가지고 프로덕트 매니저 그리고 엔지니어 1대1로 페어링을 해서 한 달에서 3달 정도를 그 팀을 구성해드리고 그 팀이 해야 될 일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이에 있어가지고 미싱 피스로 되어 있는 저런 플랫폼 팀을 구성하시는 것들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오른쪽에 좀 다가가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 오른쪽에 투피자 팀이라고 말씀드렸던 현업과 개발팀은 점점 하나의 팀으로 합쳐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현업이 팀이 따로 있고 개발팀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렇게 각각의 사일로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라 현업에서의 PM과 그리고 개발팀에서의 개발팀 그리고 디자이너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까지 하나의 팀으로 다 몰아 넣어서 그 하나의 팀이 자체적으로 밸런스가 되어 있는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팀이 A부터 Z까지를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그런 팀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고 고객의 니즈를 포착해가지고 실제 소프트웨어까지 이제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투피자 팀은 상당히 문제점들이 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너무 가까운 작은 팀에다가 많은 것들을 넣어 놓다 보니까 배워야 하는 것도 많고 역량 내재화 시켜야 되는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메소돌로지들이 시장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뭐 UI, UX, 뭐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뭐 디자인 띵킹, 유저 센터드 디자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터 분석, 뭐 CI/CD, 그리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과 같은 어떤 개발 방법론까지 이 팀한테 부여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배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개발팀, 업무팀, 이런 애플리케이션 팀도 여전히 발전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또 조직을 어떻게 역량 내재화할 것인지를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피보탈에서는 이런 분들의 고민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피보탈 랩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이후에 이제 피보탈 랩스를 20여 개 정도 되는 도시에 저희가 이제 세워놨고요. 가까운 곳에는 도쿄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이 피보탈 랩스는 이 사진에서 보시듯이 지금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의 고객 쪽 사이드에서 프로덕트 매니저, 디자이너, 그리고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1명에서 2명 정도씩 차출하신 다음에 그분들을 저희 피보탈 랩스 쪽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럼 피보탈 랩스 쪽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1대1로 페어링을 통해 가지고 저희 피보탈 직원이 프로덕트 매니저와 1대1, 디자이너와 1대1,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1대1로 만들어가지고 저런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고 그런 역량 전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되게 특이한 거는 저희가 실제로 고객사의 프로덕트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그냥 코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개발을 해나가면서 실제 프로덕트를 갖다가 만들어내가는 것을 같이 함으로써 이걸 DNA로 체득화시켜 드릴 수 있다는 것들이 가장 차별화되는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피보탈 랩스를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인데요. 디스커버리라고 되어 있고 프레이밍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을 한 4주 정도를 진행을 합니다. 디스커버리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점들, 즉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밸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들을 나열하는데 시간을 좀 보내고요. 그 다음에 프레이밍을 하는 거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솔루션들을 도출하는데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4주 동안의 어떤 디스커버리와 프레이밍을 통해서 고객 인터뷰도 많이 하고요. 서베이도 하고 벤치마킹도 함으로써 우리 생태계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들을 100% 골을 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저 동그라미로
투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 부분이 비로소 이제 개발팀이 그때부터 투입이 되어가지고 실제 애자일 방법대로 일주일 단위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제가 작은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저 큰 디스커버리의 프레이밍을 거기서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저 개발을 하는 중간에도 도중에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게 됨으로써 고객의 어떤 니즈를 즉시적으로 파악하고 그거를 이터레이션 하는 그 루프에 계속적으로 반영하는 저런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것에 포커스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베타 버전을 릴리즈하고 그 베타 버전으로부터 얻은 피드백을 계속적으로 개발에 반영하는 저런 습관들을 기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첫 번째 꼭지에는 조직, 프로세스 준비를 말씀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 팀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투피자 팀이라고 불리우는 저 업무팀과 개발팀은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준비가 되었다면 이걸 가속화시키고 이거를 전파시키는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세컨 스텝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한번 보죠. 그 전에 되게 재미난 그래프를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저희 실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저 그래프 위에 보이시는 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스티키들이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Y축이 되게 의미 있고 위로 올라갈수록 의미 있는 거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효율성이 떨어지고 쓸데없는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X축이 우리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서부터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실제 프로덕션까지 갈 때까지의 스텝들을 저 노란색 스텝으로 다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 있는 스텝일수록 되게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스텝이고 아래에 내려갈수록 시간만 잡아먹는 스텝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코딩하는 것들은 되게 효율적인 것들이죠. 하지만 OS를 셋업한다거나 아니면 파이어월을 셋업한다거나 아니면 뭐 보안적인 어떤 다른 어떤 것들을 다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패스트 프로드라고 해가지고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랬는데 저 A, B, C, D라고 하는 이름은 밝힐 수 없는 업체들에서 보니까 놀랍게도 저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서 실제로 런칭을 할 때까지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들이 걸립니다. 혹은 10개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점점 더 풀 수 있을까, 좀 줄일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가속화시켜서 이런 환경들을 계속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데 왼쪽에 제가 그린 게 아까 보셨던 현업과 개발팀입니다. 즉 투피자 팀이고요. 오른쪽에 그린 게 저희 하드웨어 클라우드 팀과 플랫폼 팀이 있는 위치한 곳입니다. 보통은 업무를 협의하고 요건을 정의하고 뭐 협의체를 결성한 다음에 실제로 요건 정의서를 만들고 하드웨어 팀이나 인프라 팀, 시스템 팀과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RFP를 내보내고 견적을 내보내고 발주를 하고 도입하고 설치하고 변경하는 것들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그 다음에 IaaS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래서 VMware라든지 AWS, Azure 이런 여러 가지 퍼블릭 클라우드들이 올라오게 되었고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 위에서는 이런 온디맨드로 버추얼 머신을 생성한다거나 네트워크를 생성한다거나 뭐 파이어월을 생성하거나 스토리지 생성하는 것들 API 혹은 포털을 통해 가지고 개발팀이 즉시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근데 여전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요. 여전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현업과 개발팀은 이런 환경에서는 내가 API를 파이어월이 뭔지 모르고 포트를 어떻게 포워딩 하는지 모르고 예를 들어 라우팅 테이블이 뭔지 모르고 스토리지 IOPS, 프로비전드 IOPS가 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개발팀한테 이런 걸 모두 전가하기에는 아직까지도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프라팀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산을 하는 좋은 업체들의 패턴을 보니 그 인프라스트럭처 위에다가 플랫폼이라고 하는 하나의 더 추상화 레이어를 더 두고 이 플랫폼은 개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되어 있는 API와 컨셉으로 되어 있는 콘솔과 API들을 자동화해가지고 저 플랫폼을 중간에 위치시키게 된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 대신해서 IaaS의 API를 호출하고 IaaS로부터 자원을 받아서 그것들을 그 내부의 펄러스에 맞게 보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화들을 플랫폼에서 해주고 우리의 정책에 맞게 걔가 뚱뚱하게 혹은 가볍게 이제 저 플랫폼을 구성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저 플랫폼이 새롭게 나오면서 플랫폼 팀이라는 개념도 새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 가속화를 하기 위한 환경과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 피보탈이 제공하는 하나의 도식도입니다. 그래서 아래쪽 말고 위쪽에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오퍼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면은 피보탈 컨테이너 서비스라고 해서 PKS라고 불리우는
플랫폼이 있고요. 저 플랫폼은 쿠버네티스 기반입니다. 그래서 100% 오픈소스 쿠버네티스를 가져다가 쿠버네티스를 활용하는 개발자, 운영자, 그리고 인프라팀을 위해서 추가적인 기능들을 온탑으로 저희가 이제 넣은 그런 프로덕트이고요. 가운데 보시면 피보탈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얘는 기존에는 이제 클라우드 파운드리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이제 조금 더 개발자들이 코딩에만 포커스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였고요. 그 오른쪽에 피보탈 펑션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펑션 서비스는 개발자들이 코딩만 하게 되면은 나머지 뭐 JVM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OS라든지 뭐 라이브러리들을 자동으로 생성해내서 그런 것들을 바로 펑션 기반으로 즉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초이스에는 사실은 지금 속해 계시는 조직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앱스트랙션을 골라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다 모든 것이 옳다는 없습니다. all or nothing이 아니라 각각의 특색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해가지고 진행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에 맞게 피보탈에서는 각각의 초이스에 맞게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쿠버네티스의 그런 여러 가지 오케스트레이션 기능들이라든지 기본적인 컨테이너 배치 기능들을 클라우드 파운드리로 내부로 지금 가지고 와가지고 저 피보탈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엔진을 조금씩 쿠버네티스로 원 플랫폼이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교체해 나가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클라우드 파운드리와 쿠버네티스를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인티그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어떤 전파와 가속을 위한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업무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로 전파를 하고 가속하기 위한 인프라를 만들긴 했지만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업무와 애플리케이션은 여전히 20년 전, 뭐 15년 전에 우리가 개발했던 방식대로 개발이 되어 있고 상당히 레거시적인 지금 바꾸기 힘든 그리고 이런 클라우드의 여러 가지 이점들을 가져가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어떤 전이는 2008년 거의 한 10년 전에 넷플릭스가 엄청나게 크게 11시간 동안 다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계속적으로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오른쪽에 보이시는 빅자바의 빅DB, 하나의 큰 통DB로 되어 있는 형태의 구조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11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큰 장애를 겪고 그리고 스탁도 엄청나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겪으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에는 넷플릭스닷컴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 각각의 노드들이 서비스들입니다. 이 서비스들이 메쉬처럼 얽혀 있는 저런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저 각각의 서비스들은 각각의 다른 팀들이 매니지를 하는 형태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각각의 서비스들이 독립적으로 배포를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장점도 취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의 서비스가 문제가 되더라도 다른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빅자바의 빅통DB로 되어 있었던 그런 모놀리스라고 하는 큰 덩어리로 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한계는 크게 4가지 정도를 뽑을 수 있습니다. 높은 의존성. 그래서 하나의 모듈 변경하면은 의존성이 있는 다른 모듈도 다 변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무나도 느린 릴리즈입니다. 즉 하나의 모듈이 변경되면 그 모듈만 배포하면 좋겠는데 그 모듈하고 연관되어 있는 BCD 모듈을 같이 배포를 해야 되니까 다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릴리즈를 해야 된다는 점이 안 좋은 점이죠. 세 번째로는 이 장애를 갖다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낮은 확장성, 즉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하나의 모듈만 확대해도 되는데 이 모듈들을 다 모아가지고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다 여러 개로 확대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런 서비스, 이런 구조인 거죠. 즉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각각의 서비스들을 독립적으로 운영을 시키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는 API나 혹은 이제 중간에 비동기성 큐를 두어가지고 비동기 통신을 하게 되는 거죠. 펍섭 구조로.
그렇게 됨으로써 개별 마이크로 서비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장애를 갖다가 전파시키는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조금 좀 나아가서 제가 첫 번째 꼭지로 말씀드렸던 조직과 프로세스적인 측면에서도 여기에 딱 매핑을 시켜가지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즉 이런 아까 말씀을 드렸던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뭐 플랫폼 매니저, 프로덕트 매니저, 엔지니어, 현업 이렇게 여러 개의 롤들이 일어나는 투피자 팀들이 하나의 서비스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시켜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놀리스 서비스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갔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하고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뭐 맛보기라도 해볼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피보탈에서는 피보탈 애플리케이션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트랜스포메이션 프로그램은 기존에 있던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환경에 맞게 우리가 바꿔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 스스로 하실 수 있도록 역량을 내재화 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200회 정도의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 프로그램을 글로벌리 실행을 했고 아마 지금 현존하는 가장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한 업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검증되어 있는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패스마다 검증되어 있는 스텝을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리고 실제 애플리케이션을 옮겨보고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하는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8주에서 12주 정도의 인게이지먼트 타임프레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제공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직, 그리고 이런 환경,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런 애플리케이션,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로드맵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런 문화와 프로세스에 대한 전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가 애플리케이션, 업무에 대한 전이, 그리고 세 번째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환경에 대한 전이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물론 순서가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우리가 진정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이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꼭지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들을 이끌어내셔야 되는 부분, 도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세 가지 어떤 전이에 있어가지고 피보탈은 이 세 가지를 밸런스 있게 제공하는 유일한 업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환경과 인프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방법론과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밸런스 있게 추진한다면은 분명히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조직, 문화, 이런 것들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그냥 우야무야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든지 퀀티파이, 정량화할 수 있는 아웃컴을 우리는 항상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피드, 그리고 안정성, 그리고 확장성, 보안, 그리고 저런 기술들, 이런 측면들에 있어가지고 구체화할 수 있는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저런 저니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저희와 함께하는 저니에는 저런 목표들이 존재할 거고요. 저런 목표를 실제로 비저블하게 보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보탈 이벤트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보탈 101은 저희가 격달 이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아주 기초 세미나입니다. 한 2시간, 3시간 정도 되는 세미나인데요. 온오프 믹스라고 하는 모임 공간에서 실제로 피보탈 검색하시면은 격달에 하는 그 정기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고요. 그리고 피보탈 MSA 미덥이라고 해서 저희가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8차례에 걸쳐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만을 위한 미덥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6월 28일 날 첫 번째 미덥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 미덥에 참석하시려면은 저희 쪽에 meetup.com이라고 하는 곳에 접속하셔가지고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라고 해서 저희가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 규모로 대규모 클라우드 네이티브 컨퍼런스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에 양재에 있는 L타워에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이때는 마이크로 서비스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그리고 스프링 부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토픽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의 어젠다고요. 저희가 또 스페셜 핸즈온 세션도 열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코딩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세션을 마무리하면서 딱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리고 개발팀은 우리가 조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 그리고 그런 역량 내재화는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의 전이를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도 만들어줘야 돼요. 클라우드 기반의 여러 가지 플랫폼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만들어주고 제공해줘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세 가지 고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서는 바로 김영태 상무가 진행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전이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 세션에서 지금 들은 바로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장점이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를 그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은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들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럼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들의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 방법이 어떻게 될런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젠다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사상이라고 하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 대해서, 컨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언급된 어플리케이션 트랜스포메이션, 피보탈이 가지고 있는 저희의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MSA 관련 기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MSA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런지에 대해서 간단히 쉐어링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입니다. 약자로 DDD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003년도에 에릭 에반스가 썼던 이 책에서 나온 터미널로지가 이제 굉장히 유명해져서 복잡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를 갖다 코딩하는 데 있어서 요즘 많이 쓰이는 컨셉입니다. 이 안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코트를 보시면은 이해하시겠지만 결국은 개발자는 필수적으로 현업 담당자와 협의를 해야만 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결국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현업의 의견이 들어가야 되고 현업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와 구조 그리고 현업이 쓰는 용어마저도 녹아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좋은 소프트웨어고 향후 업데이트가 편하고 여러 개발자가 서로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이 컨셉 자체가 굉장히 기본이 돼서 마이크로 서비스 디자인 역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디자인 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여러 가지 컨셉 중에 몇 가지가 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으로부터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바운디드 컨텍스트입니다. 바운디드 컨텍스트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굉장히 긴 비즈니스 프로세스일 텐데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비즈니스의 영역이 나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세일즈 컨텍스트가 있고 이제 서포트 컨텍스트가 있죠. 그래서 실제 영업을 하는 부서가 가지고 있는 기능과 그리고 이제 지원을 하는 부서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사용되는 데이터를 보면은 다른 부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커스터머라든지 아니면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가지고 내부에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는 또 다를 수도 있는 이런 뭔가 나눠져 있는 것이 분명한 부분들이 이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운디드 컨텍스트 영역을 중심으로 보통 마이크로 서비스가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당 그래서 한 팀이 구성이 되는데 한 팀 자체가 이제 2P자 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 팀 자체가 여러 개의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관리할 수는 있겠으나 이제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 팀이 한 개의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관리하는 것은 이제 컨플릭트 문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보통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컨셉은 애그리게이트입니다. 애그리게이트는 단일 단위로 처리해야 되는 이제 데이터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잘 아시는 분들은 테이블을 구성했을 때 테이블 여러 개가 이제 묶여져 있고 관계가 있을 때 트랜잭션 처리할 때 무조건 같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제 업데이트 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것이 애그리게이트인데 애그리게이트는 트랜잭션의 영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이블 구조가 나와 있는 데서 보시면은 가운데에 있는 오더라는 것이 있고 오더와 관련되어 있는 다른 테이블 데이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객체 구성을 했을 때 이러한 도메인 객체들은 묶여서 처리가 되어져야 하고
이 묶여진 처리에 되는 이 객체들의 중심에는 애그리게이트 루트라고 하고 있는 이 오더 객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이제 액세스나 업데이트, 딜리트 등은 오더 객체를 통해서 나머지 객체들에 대한 변경을 해줘야 된다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애그리게이트를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가 가져야 되는 이제 데이터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바운더리를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모두 이제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이 이벤트 기반입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 도메인 이벤트들이 발생이 될 것이고 도메인 이벤트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어떤 동작을 하고 다시 또 다른 이벤트를 이제 제너레이트하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벤트 기반이 됐을 때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비즈니스에 새로운 뭔가 기능이 추가되어야 할 때 이 기존에 있었던 이벤트 기반으로 그 이벤트에 대한 노티스를 받으면서 다른 일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새로운 기능을 껴넣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코딩에 별로 큰 아키텍처에 많은 변화 없이 조금 이제 새로운 컴포넌트들을 쉽게 넣고 뺄 수 있다라는 이런 변경에 대한 굉장히 용이한 아키텍처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DD, 중심이 되는 DDD 컨셉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트랜스포메이션 방법론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것인지, 어떻게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이제 오브젝티브를 고릅니다. 목적을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목적을 고르고, 그 다음에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나누고 마이크로 서비스의 영역을 나누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벤트 스토밍, 그리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가 도출된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인터랙션을 알아볼 수 있는 보리스 그 작업,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가져야 되는 기능과 API들을 갖다 노출시켜주는 스냅E라고 하는 작업, 그리고 그 기반으로 임플리멘테이션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게 끝났을 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작동이 되는 미니멈한 코드라도 이제 MVP라고 하죠. 그래서 작동되는 코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전체 도메인 자체, 현업 전체 업무를 건드릴 수는 없지만 일부분이라도 건드릴 수 있는 도메인 슬라이스를 커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좋은 패턴이 발견됐을 때는 그러한 패턴들을 향후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게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방식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마이크로 서비스 전이를 해나가는 거죠.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OKR입니다. OKR은 Objective Key Result에 대한 약자입니다. Objective, 일단 목적을 정해야 되겠죠. 목적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는 거창하게 하라고 합니다. 거창하게 해서 최대한 100%는 맞추지 못하게. 그렇다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그래서 한 70%에서 80%만 맞출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오브젝티브로 저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브젝티브를 만들었는데 오브젝티브 방향으로 우리가 그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계속 매저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매저하는 방법으로 키 리절트를 씁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는 표현으로 측정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오브젝티브를 얼마나 잘 맞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보시는 게 이제 샘플로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엑셀에서 관리할 때 모습입니다. 이제 뭐 5가지, 6가지 정도의 지금 오브젝티브가 나와 있고 해당 오브젝티브 안에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정형화가 되어 있는 숫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숫자로 되어 있는 오브젝티브에 맞춰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리절트를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저희는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제 OKR, 그래서 오브젝티브는 그러면 우리가 정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갖다가 도출하는 작업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이벤트 스토밍입니다. 이벤트 스토밍은 여러 관계자가 함께 모여서 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협업을 하게 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툴링을 써봤는데 이 많은 사람이 의견을 내게 하고 이 협업에 참여하게 할 때 가장 빠르고 편리한 수단은 결국 가장 간단한 심플한 툴을 사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통 포스트잇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사인펜과 그리고 전지를 이용해서 그 포스트잇을 붙여나가면서 의견을 반영합니다. 자,
자, 이벤트 스토밍의 메인 컨셉은 비즈니스 이벤트를 쭉 나열하는 겁니다. 시간차의 흐름에 있어서 쭉 나열하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 이벤트를 잘 알고 있는 현업들이 많이 참여하셔야 되고, 이제 개발자와 이제 아키텍트도 함께 참여를 합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샘플로 나와 있는 것은 영화 이제 예매에 관련된 이벤트를 제가 나열해 봤는데요. 중간에 만약에 동시에 진행되는 이벤트들이 있다고 하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나열을 같이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나누게 됩니다. 이벤트들을 다 정리하고 나게 되면은 이제 바운디드 영역이, 컨텍스트 영역이 조금씩 보이게 되는데, 왼쪽에 보시면 예약 영역, 오른쪽은 이제 결제 영역으로 어느 정도 나눠지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나눠진 게 결국 마이크로 서비스의 영역을 갖다가 표시할 수 있게 되고,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 타겟이 될 수 있는 이 영역 내에 또 애그리게이트라고 해서 이제 데이터의 묶음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지를 갖다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극장 데이터, 뭐 할인 데이터, 결제 데이터 등등이 들어오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빨간색 포스트잇으로 저희가 붙이고 있고요. 중간에 이제 보시면 슬라이스 후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슬라이스 후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프로젝트를 하게 될 때, 저희는 전체 프로젝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한 8주에서 12주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고르게 됩니다. 그럼 일부분을 고르게 되고 그것이 이제 슬라이스 후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저희가 함께 고객과 함께 이제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죠. 좀 전에 했었던 곳에서 나오게 된 것은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나왔습니다.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나눴다는 것은 그 비즈니스 서비스를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가 도출이 되었고, 그럼 이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을 해서 전체적인 이제 아키텍처를 좀 보고 싶은 건데요. 그랬을 때 나오는 모습을 어떤 건지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툴링을 또 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밑에 보시는 이제 네 가지 정도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큐,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에 UI가 있을 경우에 표현되어야 되는 UI, 그리고 백엔드에 같이 연계되어야 되는 외부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이런 엑스터널 외부 시스템이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저희가 도출한 이벤트 스토밍으로부터 도출한 바운디드 컨텍스트 기반으로 서비스들을 한번 나열해 봅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6가지 서비스가 나열이 됐다고 하면은 그 서비스들을 가지고 그럼 어떤 혹시 외부 연계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서비스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 역시 표현을 해줍니다. 다음 작업은 이제 큐들을 좀 늘어놓는 거죠. 큐는 뭐 2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지만 중간중간 계속 포스트잇을 필요할 때마다 붙여가면서 큐를 만들어내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게 되는 것이 이벤트 스토밍에 있었던 그 플로우를 그대로 태워보면서 이 도메인 이벤트들이 일어날 때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은 어떻게 인터랙션을 해야 될까,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야 되고 어떤 이벤트를 다시 생성해야 되며 그 이벤트가 나왔을 때 어떤 서비스가 다시 무언가 작업을 해줘야 되는가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이어줍니다. 선을 이어주고 나서는 이렇게 플로우가 보이게 되겠죠. 그럼 이벤트가 진행되면서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진행돼서 비즈니스가 수행이 되겠구나라는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UI 역시 있으면 UI 역시 그려주고요. 자,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샘플로 봤을 때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런 보리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나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제 아키텍처가 하이 레벨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키텍처가 마이크로 서비스들끼리 어떤 인터랙션이 있겠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전반적으로 모델링해 볼 수 있고, 비즈니스 이벤트 기반으로 전체 플로우를 표현해 볼 수 있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가져야 될 API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고, 그 이러한 것들을 다 모두 기반해서 백로그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백로그를 작성하기 위해서 다음 작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스냅2라고 하는 겁니다. 스냅2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쉽게 만든 마이크로 서비스 어널리시스 같은 겁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해당 마이크로 서비스가 그럼 구현되어야 한다면 보리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어떠한 인터랙션이 있어야 되는지는 파악을 했죠. 특정 마이크로 서비스가 어디로부터 메시지를 받을 거고 어디에다 메시지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큐와 인터랙션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UI가 있다고 하면은 어떤 UI와 붙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럼 그걸 기반으로 API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기능을 가져야 되는지, 스토리죠. 유저 스토리를 가져야 되는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역시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이 스냅비는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두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저희가 스냅비 어널리시스를 한 게 나오는데, 이렇게 API를 도출하고 유저 스토리가 어떤 게 필요할지를 표현하고, UI가 있다고 하면 UI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고, 데이터는 어떤 게 필요할지 이제 표현을 해주죠. 이렇게 되면 한 가지 마이크로 서비스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API, 어떠한 기능들을 가져야 되는지 전반적인 이제 평가가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 작업은 이제 결국 구현하게 되겠죠. 구현을 할 때 이제 백로그를 만들어서 차례차례 이제 애자일하게 저희는 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애자일하게 개발하게 될 때 쓰는 이제 그 백로그 관리 툴로 저희는 피보탈 트래커를 쓰고 있습니다. 피보탈 트래커 외에 다른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지라 같은 걸 쓰셔도 되는데, 저희가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애자일하게 가장 사용하기가 좋았던 것이 이제 피보탈 트래커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용하고 있고요. 이 트래커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모든 팀원들은 일단 트래커에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우리가 수행이 되고 있는지, 다음에 어떠한 일들을 수행해야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이 백로그 형태로 나와 있는 이 유저 스토리들은 가장 중요한 것서부터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영역들서부터 순차적으로 애자일하게, 이터레이티브하게 구현이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게 위에 쪽에 있는 게 한 주에 해야 될 유저 스토리,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이제 두 번째 주에 해야 되는 유저 스토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우선순위부터 차례대로 구현을 하게 되면서 빈번한 주기로 릴리즈를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빈번한 릴리즈를 하게 되려면은 릴리즈 파이프라인이 자동화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릴리즈 파이프라인은 많이 쓰이는 오픈소스 기반으로 저희가 자동화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고요. 이런 릴리즈 파이프라인을 자동화를 통해서 보다 빠른 배포와 릴리즈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만드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아마 패턴을 갖다가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패턴들은 기존에 있던 다른 이제 업체들이나 개발자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면서 모놀리스와 같이 이제 공존하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마이크로 서비스 패턴들, 아니면 특정 UI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패턴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제 저희는 이런 여러 가지 패턴들 중에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니즈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맞는 패턴들을 골라서 이제 임플리먼트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고객사 내에서 만들었던 특정 패턴이 계속 다른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발견이 되면은 그러한 패턴은 문서화를 하고 있고요. 문서화된 것은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웹사이트에 등재가 되어서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사만이 이제 로그인을 해서 보실 수가 있고, 공통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게 퍼블릭하게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하게 되라고 이제 검증된 플레이북 형태로 공유도 역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저희 프로세스를 보시면은 첫 번째는 목표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스토밍을 통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갖다가 영역을 정의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관계를 보리스를로부터 파악을 하고 아키텍처를 한번 파악해보고,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가져야 되는 기능에 대해서 분석하는 스냅 이 작업을 해주고, 그 기능들을 다시 이제 트래커에 넣어서 백로그를 관리하며 이터레이티브하게 임플리멘테이션을 한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이제 가장 저희가 200회 정도를 갖다가 수행을 하게 되면서 가장 검증된 방법으로 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그럼 마이크로 서비스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기술들이 있을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쓸 수는 없고요. 보시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어플리케이션을 갖다 아키텍처링 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기술들, API를 노출해야 되기 때문에 API 게이트웨이도 있어야 되고, API를 타고 들어오는 트래픽들은 어떻게 우리가 라우팅을 하게 될 거고, 트래픽 컨트롤은 어떻게 할 거고, 마이크로 서비스들끼리의 디스커버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거고, 그들 간의 메시징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거고, 데이터 서비스는 어떻게 가져가는지,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는지, 트랜잭션이 이제 굉장히 분산되어 있을 텐데 분산이 되어 있을 때 트랜잭션 처리는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보안에 대한 문제, 배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가장 어드밴스하게 갔다고 하면 이벤트마저 소싱하면서 이제 CQRS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CI/CD, 자주 배포하기 때문에 CI/CD가 필요하게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제 한두 개의 뭐 컨셉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영역을 커버하고 있는 이제 아키텍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이제 플랫폼 영역을 보시면은 플랫폼도 마이크로 서비스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돌리게 되면서 플랫폼이 있어야 됩니다. 플랫폼이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플랫폼의 상태도 역시 모니터링이 여러분 운영팀이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스케일링은 어떻게 하는지 그럼 패칭과 업그레이딩은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럼 HA는 어떻게 가져갈는지 마지막으로 DR들은 어떻게 가져갈는지 기존에 고민했던 이제 아키텍처 플랫폼 쪽에서 있었던 아키텍처 외에도 추가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때문에 더 많은 영역을 커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쉽지는 않고 훨씬 더 복잡성은 가져간다. 그렇지만 이런 관련 기술들을 잘 씀으로써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민첩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MSA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SA 고려사항입니다. MSA 고려사항을 할 때 저희가 여러 고객들과 사실 일을 많이 했죠. 200회는 뭐 글로벌하게 저희가 많이 일을 한 것이고 이제 APEC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업체들과 지금 고객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뭐 이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제 최근에 큰 이제 글로벌 기업과 함께 한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글로벌 제조기업입니다. 글로벌 제조기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제조 시스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MES죠. 이제 공정 프로세스의 모든 걸 자동화시켜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공정 시스템의 자동화를 위한 이제 MES를 마이크로 서비스화를 이제 시작하는 프로젝트였는데요. 여기서 느끼실 수 있겠지만 이미 마이크로 서비스는 더 이상 이제 인터넷 업체 아니면 이커머스 업체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숙제나 관심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아키텍처를 보시면 웹로직과 오라클 DB 커다란 이제 모놀리스 애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을 오른쪽에 PCF 기반의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올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긴 하지만 스키마를 여러 개로 나눠서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별로 고유의 스키마를 가지고 있게 하고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의 스키마를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자기 영역을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아키텍처링이 되었죠. 이 아키텍처링을 잡고 이 국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서 저희가 함께 했던 건 이 FTX입니다. 이 FTX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서비스 도출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이 아키텍처 검증 등을 이제 12주에 걸쳐서 같이 함께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느꼈던 것은 국내 프로젝트는 아무래도 해외와는 좀 다른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커다란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도 여러 가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다가 많이 배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자, 고려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고려사항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글로벌하게 많은 뭐 개발자나 이제 고객들이 겪었던 경험들, 그리고 또 국내에서 저희가 경험해 보게 되면서 국내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녹여 넣은 겁니다. 이제 첫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 자체가 이제 목표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이크로 서비스가 워낙 장점이 많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제 니즈가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목표치에 다다르기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얻고자 했던 그 파이널 밸류가 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디자인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마이크로 서비스만을 갖기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뭔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떠한 밸류를 얻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는가,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디자인을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인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와 배포를 감안해야 됩니다. 이유는 마이크로 서비스 사상 자체의 첫 번째 장점은 민첩성입니다. 더 빨리 릴리즈하고 더 빨리 이제 변경을 가져가기 위해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마이크로 서비스를 만들어 놓고 뭐 몇 년 동안 건드리지 않는 케이스는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마이크로 서비스 지금 처음 프로젝트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와 배포를 어떻게 해나가는지에 대해서 감안을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개발자들의 러닝 커브입니다. 국내 개발자들은 데이터베이스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네이티브 SQL을 사용해서 많이 개발을 하고 계신데요. 이랬을 때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API 기반으로 옮겨졌을 때 그런 국내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그 러닝 커브를 많이 고려하고 프로젝트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벤트 기반으로 구현이 시작되면 개발자들은 더욱더 생소해집니다. 개발자들이 이제 배워야 될 사항들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은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을 좀 떨어뜨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러닝 커브를 어느 정도 고려한 타임라인을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러닝 커브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아키텍처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권장사항이고요. 마이크로 서비스 이제 운영에 대한 고민 역시 하셔야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는 것도 하나지만 만들고 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더 빨리 애자일하게 이제 배포를 하고 릴리즈하기 위해서 필요한 DevOps 프로세스,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올라가 있을 때 그 마이크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산 환경에서 이제 운영하시다 보면은 트러블 슈팅이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끼실 텐데 이 트러블 슈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다가 어느 정도 배우시고 실제 운영에 대한 시작을 고라이브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게 저희의 조언입니다. 마지막은 물론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를 하실 때 처음 가는 이 전이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연구해서 하기보다는 한 번 또는 여러 번의 이제 경험이 있는 실제 경험이 있는 마스터가 마이크로 서비스 마스터가 같이 함께함으로써 그 불필요한 그 실수를 줄여줄 수 있는 것이 전체 성공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준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의 고려 사항이고요. 네, 1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질문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지금 저희가 이제 설문을 좀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설문지 배포가 되면은 좀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다음번 웨비나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질문 온 거를 보면요. 차례대로 조금 이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주인 님께서 린이나 애자일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다. 근데 이런 방법이 좋다고는 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여쭤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발표한 부분하고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대부분의 이런 애자일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IT만 추진을 한다거나 개발팀만 추진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런 현업이라든지 디자이너라든지 아니면 프로덕트 매니저라든지 이런 되게 크로스 펑셔널한 사람들이 모두 한 조직에 모여가지고 애자일이라고 하는 그 방법론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개발의 하나의 절차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가지고 애자일을 추진하다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 그리고 절차에 너무 많이 이제 얽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게 애자일도 역시 아웃컴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이 먼저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너무 우리가 기회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책만 보고 우리가 읽고 배웠지 실제로 이걸 갖다가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울 기회들이 없었고 주변에 너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많이 실패를 하고 있고 저희는 거꾸로 계속 말씀드리는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게 조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방법론에 대한 전수에 대한 부분들 그걸 체득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피보탈에서 쿠버네티스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이라든지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그 김영태 상무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저희 전략 로드맵이죠.
저희 쿠버네티스 쪽은 사실 저희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자체가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저희도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PKS라고 있죠.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탑재한 컨테이너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파운더리는 이제 파스 영역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파운더리는 그냥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쪽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배포해주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을 전체를 자동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 내부적으로 다른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거 부분 역시 현재는 이제 클라우드 파운드리 안에서 내부 엔진을 이제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파이널 스테이지가 가게 되면은 이번 연말 정도를 보고 있는데 쿠버네티스 이제 컨테이너 애저 서비스로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 위에 레벨에 클라우드 파운더리가 다시 쿠버네티스를 탑재한 형태로 이제 파스를 갖다 제공하는 이런 원 플랫폼 형태로 저희가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은 이 쿠버네티스 자체의 생태계 역시 많은 부분들을 피보탈이 지금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스티오 기반의 피보탈 메쉬 서비스라든지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빌드팩 기반의 뭐 빌드 서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생태계들을 리딩하도록 저희가 오픈소스 컨트리뷰션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MSA 국내 사례가 있나요?를 여쭤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국내 사례 네, 뭐 일단은 뭐 굉장히 인터넷 기업들이나 스타트업 쪽에서는 이미 많이 이제 상당히 사용하고 있는 걸로 보여졌고요. 물론 저희 제품을 쓰시건 안 쓰시건 간에 그건 이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이제 기존에 계셨던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기업들 역시 현재 마이크로 서비스로 많이 전환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국내에서는 사례가 있고 그리고 현재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엔터프라이즈 기업들이 MSA로서의 전환, 전체적인 전환은 아니겠죠. 일부분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환은 실행이 되고 있는 걸로 관측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서비스에 대해 MSA 전환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의 레거시하고 MSA의 그런 관리가 병행이 되어야 될 텐데, 즉 기존 레거시하고 MSA가 병행되어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좋은 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네네. 좀 드리자면은 일단 크게 두 가지, 기술적인 부분하고 약간 그 프로세스적인 부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신경 써야 되는 게 기존의 레거시하고 연동되는 부분을 떼어낼 때에 얼만큼 그 마이크로 서비스 쪽과 그 기존의 레거시 쪽이 잘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안티 커럽션 레이어라고 불리우는 레이어를 유지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구글링 해보시면 안티 커럽션 레이어라고 해서 구글링 해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조직적인 관점에서는 최근에 많이 이제 뭐 가트너에서도 얘기했지만요. 어떤 되게 빠르게 바뀌는 고객 디맨드를 가져가기 위한 그런 바이모달 IT를 얘기를 합니다. 한쪽은 그런 데브옵스 중심의 상당히 빠른 IT를 추구하고 한쪽은 기존의 레거시 중심의 안정적이고 되게 그런 스테이블한 운영을 가져가기 위한 조직을 이제 두 가지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조직 간의 어떤 변화나 그리고 이렇게 섞여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통은 이제 뭐 내부에다가 그런 이노베이션 랩 같은 그런 교육센터 같은 걸 또 만드셔서 조금씩 기존의 레거시에 적합했던 그런 개발자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운영자들을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리스킬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보잉이라든지 보잉이 이제 전 세계에서 150년 동안 비행기만 만들었죠. 근데 그런 업체들에서도 똑같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뭐 올스테이트와 같은 그런 미국의 보험사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김영수 상무님이 골라주시죠. 저기 뭐 마이크로 서비스 전환 대상 어플리케이션 질문이 있네요. 네. 네. 그 마이크로 서비스 이제 전환 대상 어플리케이션 어떻게 선정하나요?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이크로 서비스를 모두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환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보통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을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술적으로 얼마나 쉽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컨버트가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 보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영역은 비즈니스적인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과연 밸류가 있는 어플리케이션인가, 그만큼 빨리 바뀌어야 되는 그 니즈를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인가를 보는 것 첫 번째. 그리고 이것을 바꾸는데 이런 많은 투자를 했을 때 실제로 그 엔드 유저들이 그만큼의 밸류를 느낄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측면 두 가지를 갖다가 고려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가장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은 그 어플리케이션서부터 차례차례 가는 것이 보통 저희 프로세스고요. 이 부분이 이제 쉽지는 않고 이제 분석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위해서 따로 또 뭐 전이 내비게이터다 뭐 그래가지고 다른 또 이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